유아시험연구원 박정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신규 전환 품목에 대해서 기업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화장품법, 그리고 신규 화장품 품목, 그리고 제조업 및 판매업,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제조 설비 및 공정, 그리고 뭐 품질 표시 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2시쯤에도 소비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설명이랑 기업 설명이랑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장품 법입니다. 예, 화장품이란 뭐 어차피 잘 알고 계시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품 내용에서 조금 바뀌는 게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토피 완화에 대한 내용만 있었거든요. 근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기존의 화장품은 어쨌거나 어떤 피부의 건강을 위한 아니면은 어떤 피부의 개선을 위한 어떤 경미한 작용이라면 기능성은 그 중에서 특정한 성분이 더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서 모발에 대해서는 연모제랑 탈염 탈색제가 있어요. 이 모발에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지만 제모학생인 경우에는 모발은 아니고 두피에 영향을 할 수 있는 연모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피 이제 죄송합니다. 흑채의 경우에는 연모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화장품 법인데요. 사실 소비자보다는 사실은 우리 기업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자료에 보시면은 사용상에 주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분들, 원료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다시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거 제가 한글로 보내드리는 그 한글 문서 기업체 설명회 자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뒷부분에 거기 첨부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혹시 모르니까 그 뒷부분 좀 봐주세요. 자, 다음에 화장품 법입니다. 이거 주머니에 캡도 다 해줘야 돼. 화장품 법은요. 죄송합니다. 저 전화 좀 잠깐요. 화장품의 유형에는요. 총 13가지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장비누니까 화장비누 3종류일 거고요. 그 다음에 흑채 같은 경우는 염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제모왁스 제거용 뭐 요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관리입니다. 기존까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사실은 비관리에 이거나 아니면 공산품이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무조건 판매할 때는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원료 지정, 배합의 성분, 유효성 심사, 화장품 유형별 분류, 시설 기준 등의 어떤 행위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는 결국에는 표시사항, 광고사항, 품질사항, 그리고 사후관리, 가격, 그리고 식약처에게 매년 하는 연보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소비자분들은 뭐 제가 1시간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표시사항 잘 보고 쓴다거나 주의사항 보고 문제없이 잘 사용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크레임을 걸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규 화장품 품목입니다. 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안 울리는 것 같은데? 들리시는지 한 번만 아무 분이나 좀 채팅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규 화장품 품목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고요. 자, 다음에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올해 저희가 유통 판매되는 제품 보니까 표시사항이 지금 다 기존에 있는 뭐 비관리나 공산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표시사항은 올해까지 가능하세요. 올해까지 가능하시고요.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신 거고요. 내년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면 금지십니다. 화장비누는 이제 기존에
화장비누랑 액체비누, 액상비누인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화장비누는 작년까지는 비대상, 그 전년도는 공산품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대상, 비관리 제품, 2018년도에 공산품, 올해부터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3년에 대해서 지금 텀이 생기잖아요. 공산품, 비대상, 화장품. 이러다 보니까 품질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화장품을 표시하셔야 되는 거죠. 비누는, 액체 비누는 이미 제조하시는 화장품 업체분들이 잘 하고 계실 거니까 뭐 기존의 화장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탁비누는 비대상이고요. 흑채는 일본은 공산품, 우리나라는 이제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표시사항 맞추셔야 돼요. 일부 라벨에 뭐 화장품, 뭐 일본의 안전제도, 뭐 SG 안전제도에 의해서 공산품 뭐 만족 이런 거 안 드세요.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화장품 제도에 맞는 표시사항을 맞추셔야 돼요. 자, 제모왁스는 기존의 크림으로 타입으로 털 융해시키는 건 화장품. 그 중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 이게 올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붙이는 타입은 이제 올해부터는 화장품입니다. 자, 제조업 및 판매업입니다.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 주십시오.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에 공정을 하는 건 제외합니다. 2차 포장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화장 비누가 있는데 화장 비누를 그냥 바로 포장하는 종이 포장, 요거 1차고요. 얘를 가지고 겹겹이 쌓여 있는 박싱 포장, 얘가 2차예요. 2차니까 이 2차 포장은 제외하시는 거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은 소분하거나 아니면 제조 또는 수입형 화장품에 다른 원료를 섞거나 근데 그 원료가 결국에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료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업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통은 우리가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팔려면 만들거나 팔 경우에는 제조업 및 책임 판매업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확 넘어갔네요. 네. 자,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이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OEM하거나 화장품을 1차 포장하거나 책임 판매업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서 유통 판매하거나 위탁한 제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을 하시거나 맞춤형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그 화장품에 식약처가 얘기하는 그 다른 원료를 넣거나 아니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입니다. 일단 기업체분이지만 기업체에 그냥 명 쓸게요. 화장비누 러시에인 경우엔 제조 또는 수입된 원료 비누를 소분해서 팔죠.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맞춤형 화장품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걸로 눌렀네. 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제조 시에는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한 분이 더 들어오셔가지고요.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등록 시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관한 시설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자, 밑에 표를 좀 봐주세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화장품 제조는 기존에 화장품을 제조하시는 업체는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추가 시설 보완은 필요 없으세요. 자, 근데 지금 공방이라든지 일부 소규모 기업분들 계시죠. 기존에 화장비누로 제정돼서 지금 완화된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어떤 비누가 아닌 일반 화장품, 뭐 로션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을 하실 때는 화장품 제조업으로 시설 보완하고 제조업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누는 작년에 이슈가 있었는데 공방 때문,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규모 업체분들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시각처에서 어느 정도 시설의 완화를 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비누가 아닌 다른 품목, 화장품의 품목을 제조하실 때는 결국엔 시설 보완이 필요한 제조업의 변경 등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건축시설 기준입니다. 화장품 법에는 건축시설을 어떻게 하라라고 기준이 없어요. 근데 작년 12월이었나? 12월 20 며칠 날 화장품 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린생활 제2 지구인가? 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무실 임대해서 상관은 없는데 정식으로 이 가급적이면은 제조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좀 만들어라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통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은 등록이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을 하고 나면요. 3년에 한 번씩 아마 화장품 전문 검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증을 하러 다니실 거예요. 실사를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등록하신과 동시에 3년 안에는 아마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판매업입니다. 판매업은 여기 이제 빨간색 보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제조 또는 OEM으로 위탁 제조 판매하시거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등록하시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공방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아니면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그냥 매장에서 단순 판매하는 경우 이때는 판매업으로 등록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미 판매에 대한 책임 자체는 책임 판매업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의 안전관리 기준을 갖춘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책임 판매업 관리자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유예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장품 제조 및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먼저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이에요. 자, 쉽게 동그라미 4개만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할 것. 그리고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보관할 것. 사실 이게 다예요. 내용이 어렵죠? 자, 품질관리 기준 보관할 것. 이거 줄 긋으니까 힘드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내가 제조하는데 제조할 때 필요한 품질사항. 자, 정확한 작업 공간이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되고 작업 공간 간에 서로 간에 제품 어떤 유입이 될 수 있는 원료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해야 되고 또 원료 보관 시설에는 뭐 병충해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활동은 기록에 남겨야 되고 원료는 내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입니다. 이게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이죠.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에요. 동그라미 많죠? 결국엔 그거죠. 책임 판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다 보니 책임 판매업이니 제조한 제품의 품질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보관해야 되는 거고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제품 판매할 때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해로 또 뭐 보관이라든지 기타 뭐 어떤 품질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또한 이런 내용이 또 하나 또 추가됐어요.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 사항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안정성 정기보고를 매 반기 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인 경우에는요, 그 상시근로자 2인 이하가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정보를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자, 다음입니다.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에서요, 아까 좀 전에 보고 안 할 것이 있었죠? 2인 이하의 화장 비누를 만드는 책임 판매업자예요. 자, 이번에는 그냥 일반 보통인 경우에는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이런 데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보고하는 건데, 이거는 대한화장품협회에다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원료의 목록이 화장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 유통 판매 전까지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 지금 이런 어떤 생산 실적, 사용 원료 보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는 식약처에서는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준에 맞는 원료만 써야 되는 거고, 그 원료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달라는 요청하시는 거죠. 다음, 기존의 산업부에서는 사실은 이런 내용까지는 이제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자에 대한 신청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화장품 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전 준비는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 접수하시면은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프로덕은 신고 필증입니다. 신고 필증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원료 사용 기준입니다. 소비자한테는 하나 뺐는데요. 기업체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원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 원료의 규정에는, 자, 보세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름이 어렵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저희가 소위 배합한도 원료라고 합니다. 사용량을 지정해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트리클로산은 씻는 제품에서 0.1%, 0.3인가? 이렇게 딱 원료 양이 정해져 있어요. 자, 화장품 색소의 종류 및 기준 시험 방법은 색소도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제품에 따라서 사용량을 지정해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누에서는 어떤 색소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써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인데요. 얘는 결국에는 알레르기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러지 물질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체분들은 알러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어떤 알러지 물질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용 금지 원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용 제한 원료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법령정보센터 접속하시고 제목 표시줄에 여기 행정규칙에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 검색하시면은요, 오른쪽에 별표 서식에 이 별표 1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2가 사용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도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밑에 사용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이 사용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4가지 성분들이 좀 있어요. 보존제, 자외선 차단 연모제, 기타. 화장품 안전기준에 별표 2에 지정된 원료 이에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 조금 이제 식약처에서 보통 얘기할 때 네가티브 원료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딱 고시에 박혀 있는, 죄송합니다. 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만 써라. 고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설명드릴게요. 고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원료를 쓰려면 잘 보세요. 산업부, 환경부, 우리나라 이제 끝났죠? 과학기술부 이런 거 넘어갈게요. 산업부, 환경부 대표적이니까 미국 EPA, 유럽, EU 아니면 EN 아니면 리치 각종 국내외 다른 사이트에서 나오는 유해성 자료가 입증되면은 그래서 이 제품이 사람한테 써도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건의해서 고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근데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업체들로부터 어떤 성분들 배합 자료를 요청드린 적도 있었고요. 과제로요. 그 다음에 제품을 실제 시동 유통되는 제품을 실제 수거해 와서 제품들에 있는 성분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성분들 중에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성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성분들 쓰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현행 규정에서는 쓰면 안 된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성분들에 대해서 해외 사이트까지 다 확인해서 식약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 중에 일부는 확실히 쓰면 안 되는 거고 일부는 아직은 완벽하게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원료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런 원료에 대한 이 사이트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한글 문서에 뒤에 저희가 그거를 붙임으로 같이 표현을 해놔서 붙여놨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 보존제입니다. 보존제가 약 65개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화장품, 흑채, 제모학스인 경우에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에어로졸 제품, 두발용 제품 등에 대해서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가장 이슈가 제일 많은 잘 아시는 메틸 이소치아졸리논. 이거는 너무 유명한 방부제고요. 살균제로도 쓰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로서도 아마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그냥 이 줄여서 MIT 제품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0015%를 사용할 수 있으신 거죠. 자, 그 밑에 벤질알코올 같은 경우는 1%. 다만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용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 근데 두 발이니까 얘는 아니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RPBC 얘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비누에는 0.02%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존제니까 원료 성분의 특정 성분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죠. 자, 다음으로는 자외선 차단 성분인데 여기에서는 흑채, 제모학습, 비누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연모제입니다. 연모제는 산화 연모제로서 니트로페닐린 디아민이라는 거랑 붕소 계열, 과탄산 나트륨 계열 이런 것들이 사용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우리 흑채인 경우에는 연모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좀 유의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성분에는 트리클로산이 가장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의 0.3%인데 트리클로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방에 그 표면 세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성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 정도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색소입니다. 색소 아까 서두에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화장비누에서는 피그먼트 적색 5호, 피그먼트 자색 23호, 피그먼트 녹색 7호를 사용할 수 있으세요. 이게 타르 색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외의 색소는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향료입니다.
기존에 26번까지 있었는데 26번 넘어갔고요. 25개의 착향제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표시사항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료 성분도 저희 그 기업 설명회 자료에 보내드렸어요. 자, 원료 검색 방법입니다. 아까 소비자분들은 의약품 안전나라를 좀 많이 보시라고 했는데 기업분들은 일단 의약품 안전나라인 경우에는 그냥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의약품 안전나라를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다 정보에 관련된 모든 많은 정보는 이 의약품 안전나라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는 크로스로 보세요. 참고해서 보세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사이트에 가시면은요, 각각의 원료 성분이 이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성분이 무슨 성분인지, 성분이 함량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또 좀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업분들은 병행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에 기타 원료 검색 있죠?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기업체분들이 쓰고 있는 원료 성분이 가령 그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나라하고 대한화장품협회 성분 사이트에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트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원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제조 설비 및 시설 공정입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에서는 제조시설, 화장품 제조업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니까 화장품 제조업 시설 구조에서는 제조시설, 방충, 방서, 탈갱이, 측량, 온습도 정도가 있는데 화장품 이제 비누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하나의 사무실이라고 할게요. 한 사무실 내에서 보관소하고 작업소하고 시험실이 지금 보시면은 한 공간 내에 그냥 칸막이라든지 또는 선으로 구역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파티션이라도 최소한 갖추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입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졌네. 자, 출입구의 포충둥, 방석이, 집침 필터 등 인근의 쥐나 해충, 먼지 등에 의한 시설 기구 등이 필요. 식약처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이 원료 보관 장소. 이 원료 보관 장소에서 제품 원료들이 서로 혼입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또한 원료 보관 장소하고 실제 배합하시는 배합 장소하고 거기에서 서로 원료가 혼입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원료 보관 장소가 오픈되어 있거나 옆에 벽이 없거나 그래서 외부로부터 쉽게 다른 어떤 성분들이 유입되는 것들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부분은 잘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온습도, 탈갱이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화장비누 시설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비누인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 판매업 민원 안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 안내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제가 첨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여나 첨부되지 않은 자료가 나중에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점색을 할 수 있다는 사항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화장비누 비누 흑채 제모학세는 식약처 품목이기 때문에 식약처 사이트를 이제 할 수 없이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품질관리 기준입니다. 화장비누 흑채 제모학세 품질관리 기준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제조 로트별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화당에 해당되는 어떤 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위탁해서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품질 검사를 아니할 수 있음 이런 어떤 단서 사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조 단위 로트 결정과 사용 기간 결정에 대해서 좀 중요하니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조 단위 로트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사용 기간은
결국에 사용기간을 결정하시는 거는 기업체분들이세요. 기업체분들이 법상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 스스로 안정성이 생각이 될 수 있는 타당한 자유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기간 설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령 쉽게 예를 들면은 뭐 비누가 있다고 썼을 때 이 비누를 오늘 시험하고 나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도 품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 하면 그때를 유통기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기간의 결정은 본인 기업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비누에 해당돼요. 비누를 예를 드릴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업체분들, 이제 비누 기업체분들 직접 방문하면서 알게 되던 사항이에요. 자, 위에 원료 탱크에서 자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요. 이 표가 좀 어렵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물컵이, 여기는 계속 배합만 하는 이 배합 장소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료에 대한 이 원료통이 있는데 이 원료통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원료 탱크는 이 원료 탱크에서 예를 들어서 비누면 가성소다로 할게요. 이 가성소다는 3일치에 들어가는 양을 넣어놓고 계속 이 원료 탱크에다 3일치를 계속 꾸준한 양으로 넣고 있어요. 그 옆에 비누 원료가 예를 들어 유지라고 할게요. 이 유지는 유지도 4일치가 들어있는데 이 4일치에 대한 양이 이 원료 탱크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한 번도 이 원료 탱크에 있는 각각의 원료 탱크는 이 배합하는 이 통에다가 끊임없이 계속 3일이건 4일이건 계속 주입돼요. 똑같은 양으로. 그리고 나서 이 배합 탱크에서는 제품이 계속 막 교반돼서 만들어지면서 요 밑에서 계속 일정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합 원료 이 통에는 같은 양이 계속 들어오고 같은 양이 계속 들어온 것이 계속 같은 양으로 나와요. 얘는 양의 변화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행여나 포장하다가 제품 하다 나서 다시 리사이클링 하잖아요. 이 리사이클링 하는 양마저도 동일한 거죠. 유사한. 이렇기 때문에 이 연속 공정에서는 제품의 원료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3일이건 4일이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이 원료의 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이 공정에서는 아까 3일짜리, 4일짜리 있으니까 3일이 거의 맥시멈으로 제조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3일이 로트까지, 3일 동안 한 로트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론 기업체분들이 나는 그게 싫다. 맥시멈은 3일이지만 오전, 오후 다 끊어서 하겠다. 그거는 기업체의 판단이신 거죠. 자, 이번에는 밑에 보이는 수동이에요. 아까는 원료통에 3일이건 4일이건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배합통이 기준이에요. 이 배합하는 이 자리에다가 오늘 원료 A 원료는 10g, B 원료는 20g, C 원료는 30g을 넣어서 이 통에는 딱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 통에 만들 수 있는 양은 예를 들어서 오전 반나절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오전 반나절만 만들고 나서 제품을 다 포장을 하느라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오후에는 다시 또 새로운 양을 넣어야 돼요. 오전에 넣은 양과 오후에 들어간 양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를 판단할 때는 이 판단의 근거는 기업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체 분들이 내가 오전에 만든 거랑 오후에 만든 거랑 나는 정확하게 다 넣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하시면 그거는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그 제조 로트는 하루에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하다고 판단하니까. 근데 만약에 오전에 있는 양하고 오후에 있는 양이 다르다고 판단하시면은 그때는 로트를 나누셔도 되는 거죠. 자, 오전에 있는 거를 넣다가 한 점심때쯤 되는데 양이 좀 모자라요. 좀 남았어요. 그럼 양을 더 넣을 수 있죠. 동일한 양으로. 다시 더 넣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양이 제조자 스스로 판단할 때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를 판단해 보시고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로트,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른 로트로 판단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는 거죠. 판단은 기업체분들이시고요. 이 그림이 바로, 이 설명이 바로 이 표예요. 왼쪽 위에는 각각에 있는 원료들이 이 빨간색 네모 통에다가 계속 자동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동 주입된 걸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로드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좀 여유가 있죠. 하지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수동으로 그냥 예를 들어 숟가락을 퍼서 넣는 것처럼 그렇게 넣는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원료 첨가제 이 배합통 안에 있는 이 원료의 양이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트 결정하는 데는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제품의 안전관리는요. 자, 품목별 품질 검사 시험 항목과 뭐 화장비는 별도 기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만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품질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책임 판매업자가 스스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의 품질 관리는 제조자 또는 품질 관리하는 이 책임 판매자가 자체 품질 관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명확하게 잘 하는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제조 로트별. 근데 품질 관리가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화장품 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의 시험검사 기관한테 의뢰를 하시는 거죠. 의뢰를 해서 받은 성적서를 기준으로 식약처한테 나중에 등록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어떤 시험은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제조 과정 중 비의도적 유래 사실이 확인되고 기술적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 뭔 얘기냐면요. 의도적으로 이상한 거 넣지 않은 경우에 특별히 품질관리 잘 진행이 되는 경우 행여나 제품을 만약에 제품을 판매하고 제조 판매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성분들을 넣어서 제거가 불가능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기본 항목은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르말데히드, 프탈레이트 종류 너무 많아요. 자, 오른쪽 보세요. 납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 있어요.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 그 밖의 제품, 각각의 제품마다 기준이 좀 다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납은 그 밖의 제품으로 보셔야 되고요. 니켈도 그 밖의 제품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각각의 이 기준치에 맞춰서 저희가 품질 관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제조자니까 내가 원료를 대만에서 수입해서 원료를 갖고 있어요. 그 원료를 예를 들어서 한 3년치를 받아왔어요. 3년치를 받아왔는데 그 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고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했을 때 그 3년치에 대한 원료는 어쨌거나 시험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데이터상으로 유효하신 거죠. 하지만 그 원료가 아닌 다른 품목의 종류의 원료인 경우에는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유통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서 시험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생물한도랑 미생물한도 시험을 이것도 어차피 필수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비누에 같은 경우 내용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량 시험을 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화장비누는 유리 알칼리라는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는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어 있을 때는 주성분 함량 시험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썼다. 뭐 그러면 뭐 아니면 뭐 비타민 성분을 썼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타민 C 팔미테이트인가요? 레티놀 레티놀인가? 예, 뭐 그런 성분을 썼다 하는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시험을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pH 시험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누 중에서 올해 한 4월부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화장 비누 중에서 미니 비누하고 종이 비누 같이 화장 비누의 내용량 시험에 필요한 10g이 안 되는 비누인 경우에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시약처에다가 이러한 시험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지는 않았어요. 설명드릴게요. 비누가 작은 비누예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인 경우에는 여기서 10g을 딱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용량이라는 걸 시험하게 되어 있는데 요 꼬마 비누, 이 미니 비누는 해봤자 요게 하나 1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g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비누의 오른쪽에 위에 사진 보면 요 비닐로 한 포장으로 되어 있죠? 제품 자체가 전체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전체 포장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10g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게 저희 첫 번째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챕스틱이죠? 챕스틱 같은 거죠? 이 제품 하나를 개별 제품으로 보고요. 이 제품 전체를 이게 비록 10g 미만일지언정 그냥 얘 자체가 통째로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 그래서 미니 비누, 종이 비누, 종이 비누는 케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거고 단일 제품처럼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거 자체를 검체로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근데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이러한 사항을 업체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모왁스입니다. 제모왁스는 기존에 크림 타입은 이제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왁스, 알갱이 타입에 있는 왁스 있잖아요. 얘는 중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량 시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밑에 스트립 타입으로 패치 타입 있죠? 이 패치 타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자, 좀 화면 좀 큰데 얘가 지금 패치예요. 그 얘가 옆에가 겉면 겉사계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패치를 저희가 보통 디크로로메탄과 같은 적절한 용매로 얘를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무게를 재고요. 얘를 녹여버리면 나중에 이 케이스만 있잖아요. 빈 껍데기. 이 겉 포장재만 무게 재고 나면은 실제 이 스트립의 무게 자체에 무게를 잴 수 있잖아요. 걔를 내용량을 보겠다라고 일단 시각청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있습니다. 국내는 아니지만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매수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로도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나지는 않았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행여나 여기 제모학설을 하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좀 품질 검사를 스스로 준비를 좀 하고 계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용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크로메탄이 제일 적절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표시 기준 및 방법입니다. 화장품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다른 것보다 딱 요 글자가 딱 돼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표시여야만 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 표시입니다. 자, 이제 좀 예를 들게요. 자, 1차 포장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 여기 빨간색 네모 보세요. 화장품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간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자, 2차 포장. 2차 포장과 이게 죄송해요. 이게 좀 틀렸는데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명칭, 상호, 제조번호, 가격, 그리고 전성분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되죠. 소용량 및 견본품에서는 화장품 명칭,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그 다음에 사용기간 가격,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분 표시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총리령에서 정하는 기재 표시사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기농, 뭐 천연 화장품에 대한 거 명확하게 잘 표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 아니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에 표시사항을 좀 잘 갖고 가셔야 돼요. 화장품 표장 구분은 뭐 표시 순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소용량, 글자 크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오른쪽처럼 품명, 중량, 주성분,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제조국, 유통기간 이런 것들 표시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도 제가 소비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은요 사실은 더 옛날 거예요. 2015년 이전 겁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2017년 이전이고요. 2017년 이후부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까지 쓸 수 있고요. 2019년 됐을 때는 그 법도 못 써요. 아무도 관리되지 않는 비관리 품목이고요. 2020년 됐으니까 지금은 표시사항 화장품법에 들어와 있지만 표시사항은 써도 된다. 언제까지?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무조건 화장품법에 맞는 표시사항을 하셔야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인데요. 이거인 내용은 그냥 어차피 각각의 향료 물질에 대한 가나다 순서라든지 이런 어떤 표시사항을 명확히 가져가라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추가적으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표시사항에 대한 어떤 유발 표시 지침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상 주의사항 검색하시는 방법이고요. 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3 사용상 주의사항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제 이거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중에 저희가 비누만 약 한 250여 개 정도를 구입해서 저희가 표시사항들을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 기재사항을 한번 뽑아봤는데 법상에서 표현되어 있는 공통 기재사항은 자 읽어드릴게요.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전문의와 상담할 것, 상처 있을 때 사용 자제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할 것인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다른 내용들을 적어 놓으셨어요. 식약처에서는 식약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만 적어 놓길 원하십니다. 그게 팩트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 정말 많은 사용상 주의사항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원하는 권고 문구 이후에다가 차례대로 적어주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흑채인 경우에도 기본 중요한 사항들이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월, 고압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 사항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사항 이후에 하나씩 적어주시는 거죠. 재무학습도 동일합니다. 끝으로 화장품 관련 어떤 기관들은요. 뭐 화장품 이제 먼저 식약처랑 대한화장품협회를 잘 친숙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대한화장품협회인 경우에는 원료 등록과 그리고 1년 후에 생산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이걸 협회에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직접 품질관리가 시험이 가능하신 경우엔 품질관리를 직접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화장품 시험 분석 기관에다가 품질관리 사항을 의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이트 다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한글 문서에는요, 대신에 조금 기업 설명 자료에는 조금 뭐 거기 담당자가 좀 틀릴지언정 어느 회사에 어느 시험 분석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지도 정보를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거는 최신 버전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 설명회를 마치고요. 끝으로 저희가 이 기업 설명회에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저 질문은 조금 이따 할게요. 바로 끝나고 할게요.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고 이상으로 마칠게요.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공유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 신규 화장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체분들도 교육을 하지만 소비자분들한테도 계속 안전사양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번 했고요. 이제 남은 게 10월 7일, 10월 13일, 10월 22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교육 설명 들으신 기업체 분들은 제가 이 관련되는 자료, 유튜브 주소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기업분들 스스로 갖고 계신 사이트 혹은 카페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좀 제도적인 것들을 안내를 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정식으로 2020년 화장민국제 재무학습에 대한 제품 안전교육을 마치고요.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0분 동안 장시간 설명드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유는 일단 끄겠습니다. 잠시만요.